내가 왜 60살에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이다. 나 김선희 30살에 결혼했다. 한창 웃음 많고 얼굴에 주름 하나 없던 나이였다. 그때 나는 남편의 손만 잡으면 세상이 다 내 편인 줄 알았다. 결혼식 날 하얀 장갑 낀 내 손을 꼭 잡은 채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지켜줄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 만큼 감동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단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내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결혼 초 남편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다. 사업을 시작했다며,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땐 믿고 싶었으니까.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되어가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다. 전화기를 들고 거실에서 혼자 TV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쿵쿵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전화기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나 오늘 술 좀 과하게 마셨어. 먼저 자.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이 걱정돼서 조심히 들어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남편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술 냄새에 섞여 들어오는 꽃향기, 여자 향수 특유의 가벼운 달콤함. 아, 내가 모르는 여자와 같이 있었구나. 나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춰버렸다. 고무 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떨렸고 물 위에 떠 있는 설거지 거품이 내 심장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이틀 3일씩 집에 얼굴도 안 비추는 날도 있었다. 나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며 칼라 부분에서 나는 낯선 비누 냄새를 맡았고 바지 주머니에서는 내가 모르는 카페 영수증이 계속 나왔다. 특히 한 번은 남편의 옷에 분명 여자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나보다 훨씬 길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을 잡아 떼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미세하게 부서져 나갔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나는 그날 밤 조용히 화장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변기 뚜껑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울었다. 울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이게 진짜일까? 설마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다. 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고 싶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남편이 집에 오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사업체가 있다는 사무실 앞까지 갔다. 문틈으로 보이던 남편의 모습, 그 옆에 내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내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손목에 금팔찌가 반짝이고 입술은 선명하게 빨갛고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갈게. 그 말은 내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 여자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보온 도시락을 떨어뜨렸다. 뚜껑이 열리며 내가 아침에 정성껏 싸온 김치볶음밥이 바닥에 흐트러졌다. 그때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나를 보고 얼어붙은 듯 멈췄다. 여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여보라고? 아까 그 여자한테도 여보라고 했잖아. 남편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건 오해고. 그 여자가 문틈으로 우리를 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도시락통을 주워들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남편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도 불통,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끊긴 채 알고 보니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 딴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이혼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서류에 도장 찍을 남편이 없었다. 전화도 주소도 그 어떤 정보도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혼도 하지 못한 채 유령 같은 결혼 상태로 30년을 혼자 살았다. 혼자가 된 뒤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월세를 내고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고 하루 먹고 살 작은 돈을 벌기 위해 가게에서 서서 일했다. 퇴근하면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에 서서 혼자 밥을 먹었다. 내 삶은 거의 일집일집의 반복이었다. 집에 들어오면 불 켜지 않은 현관이 나를 맞았고 신발장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끄고 방에 들어갔다. 뜨거운 국을 끓이다가 문득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 이게 무슨 인생이래. 친구들이 명절마다 자식들 데리고 놀러 간다며 웃을 때 나는 멍하니 혼자 집에서 정리를 했다. 50대가 되었을 땐 슬픔보다도 무감각이 더 컸다. 남편이 어디서 살든 누구와 살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남편이 미웠다. 나를 묶어두고 떠난 그 사람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60살이 되던 해 친구들이 말했다. 우리 이제 좀 즐기며 살자. 같이 해외여행 가자. 나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조금씩 모아둔 돈이 생각났다.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정말 생활비만 쓰면서 모은 돈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났다. 내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다. 태국의 따뜻한 바람, 거리에서 파인애플을 잘라 파는 소년의 웃음, 마사지숍의 시원한 손길, 친구들이 건네는 맥주캔. 내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나 이제 좀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랬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바닷가로 갔다. 그 바다는 햇빛이 떨어지는 모래 위에서 금빛으로 반짝였고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다. 나는 모래 위를 천천히 걸으며 내 삶의 마지막 안 좋은 기억까지 바다에 버릴 셈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 보였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처럼 멎었다. 걸음이 딱 멈추고 세상이 뒤로 밀리는 듯했다. 그 얼굴, 30년 동안 나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 내 남편, 아니, 더는 남편이라 부르기 싫은 그 사람. 그는 더 부유해 보였다. 고급 시계를 차고 웃음엔 여유가 넘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나보다 훨씬 어린, 아마도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참았다. 그러나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도 나를 봤다.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닷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가 먼저 다가왔다. 너가 여기엔 왜? 그 말투, 그 표정,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태도.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는 게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 와서 널 보내. 그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래? 참 오랜만이네. 나는 웃었다. 냉소가 아닌
그냥 허무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오랜만.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게 끝이야? 그 남자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 그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자기야. 누구야? 자기야.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30년의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래. 아는 사람이지. 넌 나를 아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으니까. 그 여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내라고요? 남편은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지금은 아니야. 오래전에 끝났어. 나도 지지 않았다. 끝났다고? 끝내준 적도 없으면서? 그 남자가 순간 멈칫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 이혼 도장 안 찍어줬어. 도망가고 연락 끊고 그걸 끝났다고 해? 그 젊은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더 크게 물었다. 도장 안 찍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건 너였지. 나는 서류 들고 네 어머니한테 가서 이혼이라도 깨끗하게 하자고 말했어. 네 어머니는 울면서 말하더라.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옆에 여자는 두 팔을 꼬았다. 당신 진짜 뭐야? 나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도망간 것도 너고 이혼 안 해준 것도 너야. 나는 30년을 혼자 살았어.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30년 늦은 사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안하면 도장이나 찍어. 그럼 돼. 그 남자는 결국 말했다. 한국 돌아가면 이혼 서류 처리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그리고 나는 뒤돌아 걸어 나왔다. 파도 소리가 멀어지고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친구들이 멀리서 나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정말 진짜 괜찮아. 그 바다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아픈 시간을 그 자리에서 마침표로 만들어 주었다. 30년 동안 갇혀있던 감정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우체통에 도착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다. 흰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아래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30년 동안 나를 묶어두고 있던 그 도장은 마치 진흙 속에서 발을 빼낸 것처럼 묵직한 자유를 안겨주었다. 손끝이 떨렸다.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심장을 스쳤다. 이제 진짜 끝났네. 그 말이 툭 입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눈 한쪽이 뜨겁게 젖었다.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무언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에 그냥 눈물이 흘렀다. 며칠간 나는 집을 정리했다. 오래된 냄비, 벗겨진 프라이팬, 남편이 떠난 후에도 참아 버리지 못한 그의 낡은 셔츠 몇 벌. 서랍에서 남편의 넥타이 하나를 발견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못했던 그것을 나는 천천히 들어 올렸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숨이 잠시 멈췄다. 이걸 왜 지금껏 가지고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넥타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 한마디를 속삭였다. 너 때문에 울던 시간 이제는 끝. 봉투를 묶는 순간 내 맘속 어딘가에서 큰 돌덩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정말 이상하더라. 그저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내 속을 가득 채우던 낡은 감정들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난 뒤 친구들이 다시 모였다. 야, 너 표정이 달라졌다? 그러게 얼굴이 환해졌어. 그 남자 진짜 도장 찍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 살 것 같아. 친구들은 내 손을 세게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꼈다. 그날 우리는 태국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다. 그 바닷가, 그 햇빛, 그 파도. 그리고 나는 거기서 30년 동안 도망가던 남자를 마주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나를 묶어두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날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우리 또 어디 가자. 이왕이면 이번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떠올렸다. 이탈리아. 친구들은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다. 나도 이제 내가 원해서 떠나는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장갑을 끼고 뛰어다녔고 따뜻한 햇빛이 커튼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혹시 김선희 씨 맞으신가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내가 30살이던 시절 같이 일하던 옛 직장 동료 박정우 씨가 서 있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웃음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다. 나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박 선배? 어머, 어떻게 여기서? 그는 미소 지었다. 집 근처예요. 여기 자주 오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는 조용히 내 얘기를 들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이야기, 서류 한 장 때문에 30년을 허비했던 이야기, 태국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마주친 이야기.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하고 깊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마지막에 말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따뜻한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목이 꽉 메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났다. 박 선배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엉뚱한 농담을 던져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은 따뜻한 호빵을 들고 집 앞까지 왔다. 추울까봐 가져왔어요. 기억나요? 그때도 겨울이면 호빵 좋아했잖아요. 나는 멈춰서서 호빵 봉지를 꼭 쥐었다. 30살 이후 누구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사온 사람이 없었다. 그저 무심한 듯 따뜻한 그 배려에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히 떨렸다. 우리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겨울 햇빛이 잔잔하게 내려앉았고 나뭇가지엔 새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선배는 어떻게 지냈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혼자예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이 있어서. 나는 가만히 걸음을 멈췄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그래도 요즘은 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날 내 마음속에 작게 파문을 일으켰다. 드디어 이탈리아 출국날. 친구들과 공항에서 수속을 밟는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정우 선배.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잘 다녀오세요. 이탈리아 좋아요.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돌아오면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는 아주 잠시 말이 없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좋죠. 기다릴게요. 그 말이 어쩐지 비행기 이륙보다 더 가슴을 뛰게 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첫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얼굴에 닿는 공기가 달랐다. 한국의 습한 공기와는 다른
바싹 마른 바람과 올리브 향이 섞인 묘한 공기.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우리가 이탈리아라니? 나도 괜히 웃음이 났다. 정말 신기했다. 60대가 돼서야 이렇게 큰 여행을 하다니. 20살, 30살의 나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우리는 피렌체 시내로 걸어갔다. 석양이 건물 벽면을 붉게 물들이고 골목마다 노천 카페가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와인잔을 기울이고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남편과 살았더라면 나는 이런 곳을 올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여행에 데려다 줄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 주말조차 함께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걸음을 멈춰 피렌체 두오모 성당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돔이 붉은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가슴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닌 피곤함으로 침대에 몸을 눕혔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너무 벅차고 너무 새로워서 그랬다.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봤다. 남편 때문에 울었던 수많은 날들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다. 이제는 행복해서 울기도 하는구나. 작은 목소리가 호텔 천장에 번져 사라졌다. 피렌체 둘째 날 우리는 미술관을 갔다. 르네상스 명작들이 벽마다 빼곡했다. 그 앞에 서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박정우 선배. 잘 도착했죠. 사진 보니 너무 좋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그 짧은 메시지를 읽는데 심장이 살짝, 아주 살짝 떨렸다. 친구가 옆에서 보고 말했다. 누구야? 남자지? 나는 핑계를 댔다. 아니야, 그냥 옛 동료.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내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 메시지는 아무도 모르게 내 여행 가방 깊숙이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앉았다. 점심 무렵 우리는 골목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카페에서 파스타를 먹었다. 토마토 향이 진하고 면은 탱글탱글했다. 친구들은 여행 이야기에 신이 났지만 나는 문득 창밖을 보다가 멀리 앉아 있는 한 부부를 보았다. 남자는 여자에게 포크에 파스타를 돌돌 말아 먹여주고 있었다. 여자는 웃었다. 남자는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 작은 행동들이 가슴을 콕 찔렀다. 30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 그런 손길을 준 적이 없었다. 남편과 있을 때도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파스타를 한 입 먹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질문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과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나? 하지만 이탈리아의 햇빛 아래에서는 그 질문이 조금 다르게 들려왔다. 아니야.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야. 그가 나를 사랑할 줄 몰랐던 것뿐이야. 여행 셋째 날 우리는 베네치아로 이동했다.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정말 신기하게 아름다웠다.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들이 저마다 다른 노래를 들려줬다. 나는 난간에 손을 얹고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또 메시지가 울렸다. 물의 도시라더니 정말 멋지네요. 혹시 곤돌라 타봤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아직 못 탔어요. 곧 탈 예정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럼 선희 씨도 꼭 노래 부르는 곤돌라를 타보세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나는 폰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미소 지었다. 바람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곁에서 친구가 찌릿하게 쳐다봤다. 뭐야?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니었을까? 나는 느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깊이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곤돌라에 올랐다.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작은 골목을 통과할 때 물이 반짝였다. 곤돌라 노래가 울려 퍼졌다. 빈티지한 건물 사이로 햇빛이 물결처럼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나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도 될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늘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자유였다. 혼자인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정우 선배가 자꾸 떠올랐다. 그의 웃는 얼굴, 따뜻한 말투, 호빵을 건네주던 손,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조용한 시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도 모르게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겠지? 물결이 아래에서 반짝이며 대답했다. 이탈리아 마지막 날,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다. 화면엔 박정우 선배 이름이 떴다. 심장이 철컥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려 있었다. 선희 씨, 혹시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왜요? 저 하루만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 선배가 아주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보고 싶어서요. 순간 내 주변의 로마 풍경이 모두 멈춘 듯했다. 바람도, 사람들의 소음도, 콜로세움조차도, 그리고 내 심장이 크게 강하게 뛰었다. 네. 그는 숨을 들이켰다. 여행 즐기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선희 씨 떠난 뒤로 제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내 손에서 휴대폰이 지금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떨렸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아니, 살면서 처음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그저 숨만 쉬었다. 정우 선배가 다시 말했다. 돌아오면 할 얘기 있어요. 순간 눈이 뜨겁게 젖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한국 가면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콜로세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슬퍼서도 외로워서도 아니었다. 그저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마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자. 행복에서 도망가지 말자. 남편과의 30년은 지옥 같았지만 지금부터의 30년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살며시 다가왔다. 박정우 선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문을 열 용기가 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짐을 찾은 뒤 휴대폰을 켜자마자 문자가 와 있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가방 끈을 꽉 잡았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정우 선배가 거기 서 있었다. 겨울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모으고 나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30년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내 앞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강하게 울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선배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의 시간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선배와 가벼운 문자 대화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선배가 말했다. 시간 되면 한번 들르실래요?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굳어버렸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 건 내겐 너무 오랜만의 일이었다. 나는 괜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 스스로 웃겼다. 그리고 선배의 집에 갔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엔 경제적 현실감이라는 낯선 감정이 스멀거리기 시작했다. 정우 선배의 집 그 안정된 분위기. 문이 열리자 나는 말없이 그 내부에 넋을 잃었다. 거실이 아주 크거나 화려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가구마다 오래 쓴 사람의 애정 같은 게 묻어나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는 단지 중앙의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선배가 말했지만 난 편하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내 오래된 집과 비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바닥이 삐걱대지도 않았고 소파는 버석거리는 천이 아닌 부드러운 가죽. 방마다 조명이 환했지만 눈이 아프지 않은 간접등. 심지어 부엌은 정리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을 정도였다. 나는 괜히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집 정말 좋네요. 아, 결혼할 때 장만한 거예요. 벌써 오래됐어요. 선배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아팠다. 결혼할 때 장만한 집. 결혼한 지 10년 지나도 여전히 월세 살던 나와는 다른 삶. 남편에게 버려지고 생활비 벌기에 급급했던 내 삶과는 너무나도. 선배는 나의 숨을 읽은 듯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 오래 버티셨다면서요. 그 말이 또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버틴 세월을 누군가 알아주는 게 낯설어서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아, 그렇게까지? 다들 사는 게 그렇죠? 하지만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버틸 순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 한껏 숨겨놓았던 상처가 살짝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선배의 삶, 그리고 나와의 차이. 차를 마시며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니 경제적 차이는 더 명확히 느껴졌다. 선배는 말했다. 딸아이가 이번에 유럽으로 어학연수 가 있거든요. 나는 놀랐다. 와, 유럽이요? 대단하네요. 딸이 오래 꿈꾸던 거라서요. 비용은 좀 들었는데 보내고 나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야 겨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아이를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부러움이라기보다 내 삶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선배가 말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죠. 나는 움찔했다. 내 표정을 읽었나?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괜찮아요. 제가 너무 편하게 말했네요. 선배가 미안한 듯 웃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었다. 왜냐면 내가 불편해한 게 사실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선배의 집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아. 난 방 한구석에 있는 10년 된 전기포트를 보며 태국에서 샀던 키링을 괜히 만지작거렸다. 몇 천 원짜리 기념품 하나에 설레는 나. 반면 선배는 아이를 유럽에 보내며 비용이 좀 든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차이, 감정으로 메울 수 있을까? 나는 소파에 걸터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선배 옆에 서도 될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오히려 더 슬퍼졌다. 그런데 그날 밤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엔 제가 갈게요.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속삭였다. 이런 사람 앞에서 나는 더 작아질 텐데. 따뜻함과 위축,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오는 기묘한 밤이었다. 선배를 내 집에 초대하기까지 사실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초대해놓고도 1시간 동안 나는 집안을 계속 쓸었다. 낡은 마루에 쓸어도 먼지가 나오는 게 부끄러웠고 싱크대에 오래된 물때가 아무리 닦아도 안 없어지는 게 민망했다. 여기 오는 순간 선배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목밑까지 꽉 차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보여주자. 벨이 울리고 선배가 들어오던 순간 나는 숨을 참듯 몸을 세웠다. 생각보다 길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금방 찾았어요. 선배가 환하게 웃는데 그 미소만으로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옆으로 비켜서 선배를 들여보낸 순간 나는 다시 움찔했다. 우리 집 특유의 오래된 아파트 냄새, 장판에 밴 생활 냄새, 좁은 현관, 이 모든 게 순간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다. 와, 따뜻한 집이네요. 선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했다.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말투가 억지스럽진 않았다. 정말요? 너무 낡아서 창피해요. 낡은 게 왜요? 사람이 살면 흔적이 생기죠. 저도 이런 집이 좋던데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놓였다. 정말 잠시뿐이었지만 부엌에서 차를 꺼내며 나는 일부러 선배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여긴 제가 혼자 산 지 오래돼서요. 남편이랑도 오래전에 따로 살게 됐고,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표정만 봐도. 나는 컵을 꺼내다 말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떤 표정이요? 미안함을 숨기려고 하는 표정. 그리고 혼자서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만 짓는 표정. 그 말에 나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마치 내 속살을 들킨 느낌. 그렇게 보였어요? 저도 오래 혼자 살았거든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말이 유난히 위로가 됐다. 그러나 이 따뜻함이 오래가진 않았다. 서로 집을 오가며 친해지던 어느 날, 선배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별건 아니고요. 지나가다 생각나서. 나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급 화장품 세트, 백화점 브랜드였다. 내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그런 가격대. 아, 이걸 왜? 내 얼굴은 갑자기 뜨거워졌다. 그냥 요즘 일이 바쁘다고 하셔서 피부도 많이 건조해 보이고
선배는 순수한 눈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선물해준 화장품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만 계속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걸까? 나는 순간적으로 선물을 봉투째 다시 밀었다. 저 이런 거 받기 부담스러워요. 선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너무 비싼 거라서 그래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비싼 것도 맞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뜻으로 산 게 아닌데 선배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당신이 요즘 더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산 건데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어왔다. 왜냐면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 건 선물이 아니라 선배의 그 별것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가격, 나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 나는 억지로 웃었다. 다음엔 진짜 부담 안 되는 걸로 주세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스친 그 미세한 상처가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며칠 뒤 선배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같은 아파트 사는 언니들 여럿이 들어왔다. 그들은 나와 선배를 보고 아주 잠깐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저기 누구야? 혹시 남자친구? 엄청 단정해 보이네. 자식도 있고 안정적인 집안이라던데. 근데 쟤는 형편이 좀. 나는 잔을 들었다가 떨어뜨릴 뻔했다. 그 작은 속닥거림이 마치 확성기를 통해 내 귀에 꽂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선배가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에이, 뭐 저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다. 맞아. 나는 저 사람들 말처럼 선배에 비해 가진 게 너무 없는 사람이지. 그 생각이 내 뇌를 계속 긁어댔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불안도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딸의 친구라는 20대 초반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우연히 선배 집에 뚝 들어온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아저씨 딸이랑 친구예요. 근데 누구세요? 그 질문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순식간에 내 옷차림을 훑고 내 신발을 보고 내 낡은 가방끈을 보고 진짜 아주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 아, 이 사람 내 수준을 봤구나. 선배는 급히 소개했다. 내 친구야. 그 순간 그 젊은 여자의 표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변했다. 친구라고? 이 나이 많은 여자가? 그런 마음이 다 보였다. 나는 괜히 그 자리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화를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말했다. 선배는 내가 창피하지 않아요? 선배는 놀란 눈으로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을? 그런 시선들 나도 느껴요. 선배 주변 사람들 세상은 다 멀쩡하고 반듯하고 나만 혼자 초라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순간 선배가 나를 안아주려 하자 나는 그걸 피했다. 그러지 마요. 더 초라해지니까. 그 말이 내 스스로에게도 상처였다. 그날 이후 나는 괜히 연락을 늦게 하거나 만나자는 말에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선배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바쁘죠?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 부드러운 배려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천천히라는 말조차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렸다. 선배를 좋아하면서도 선배 가까이 가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서면
이 사람 인생이 더 작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런 건 사랑이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몸살인지 감기인지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일용직처럼 곳곳에서 일하던 나는 하루 쉬는 게 곧 하루 수입이 사라지는 걸 의미했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폐렴 초기입니다. 며칠이라도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 보험이 거의 없던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원비 많이 나오나요? 의사는 말을 아꼈다. 표정이 이미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오후 누워있는 내게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요즘 무릎 아프진 않으십니까? 날이 추워져서 걱정이 됩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휴대폰을 엎어두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선희 씨! 놀라 눈을 뜨니 정우 선배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 어떻게? 그는 내 곁으로 와 의자도 제대로 빼지 않은 채 앉았다. 연락을 너무 안 하셔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왜 말도 안 하고? 나는 차마 시선을 맞출 수가 없었다. 감기 기운 정도라 말하기가. 정우 선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그 단정함, 그 흔들리지 않는 태도.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선배님 그러면 제가 부담 주는 사람 돼요. 부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참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내겐 너무나 큰 한마디였다. 그 말 하나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퇴원하던 날 정우 선배는 끝까지 나를 배웅하려 했지만 나는 일부러 다른 시간에 퇴원했다. 내가 떠나는 게 그 사람에게 덜 상처가 되는 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틈 밑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난방기 고쳐놨습니다. 보일러 배관도 교체했고요. 몸 약하신 분이 겨울에 추울까봐 걱정돼서요. 정우. 나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사람은 돈을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고 나를 동정하지도 않았고 불쌍하게 보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추울까봐, 내가 아플까봐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집을 고쳐놓고 간 거였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조용히 울었다. 며칠 뒤 퇴원 기념으로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정우 선배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정우 선배가 먼저 다가왔다.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는 당신이 떠나도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레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오래 걸려도 됩니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 말이 내 온몸을 덮어버렸다. 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도 이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정우 선배는 내 손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 달리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그저 조용히 다시 살아보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결혼식 대신
조용히 동거를 시작했다. 큰일을 벌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새로 짓는 집보다 기울어졌던 마음을 서로 기대고쳐 세우는 것에 가까우니까. 정우 선배는 이른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두 가지씩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에게 맞추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나이 들어 만나니까 좋은 게 뭔지 알아?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벌써 많이 부서져서 이제는 서로 아끼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가슴이 오래도록 데워졌다. 우리는 큰 여행을 가지 않아도 비싼 식당을 가지 않아도 행복했다. 시장에 가면 서로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가 웃었고 주말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늦게 만난 만큼 둘 다 조심했고 조심한 만큼 관계가 더 깊고 잔잔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우리는 안다. 사랑은 나이와 조건을 묻지 않는다는 걸. 인생이 반 이상 지나고 상처도 그늘도 다 겪어봐야 비로소 진짜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늦게 피어나는 사랑일수록 지키는 마음도 깊어진다는 걸. 어느 봄날 저녁 우리는 집 근처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은 바람에 훅훅 날리고 해는 천천히 내려가며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우 선배가 갑자기 말했다. 나 운 좋았어. 너 같은 사람을 이 나이에 다시 만난 게. 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는 내 손을 잡더니 아주 조용히 천천히 답했다. 그래. 남은 인생은 우리 둘이서 천천히 행복해지자. 그리고 우리는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치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서 다시 사랑받는 삶. 그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며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남겼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속도로 남은 인생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젊은 날 모두가 날 배신하고 내 편은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게 참 기적 같다. 나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겠지?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